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도 끝났고요. 새로운 정말 한국식 2022년 경제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 경제를 시작하는 지금에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방송에서 여러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부동산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국제기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꼭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다면 저는 국제기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기구의 여러 전망치, 주로 IMF, 월드뱅크, OECD의 경제 전망치에 근거해서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를 조망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이 레거시 경제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또 주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여러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세계 경제를 조망할 때 이런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준용해서 그 다음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전망을 또 해나가면서 한국 경제를 조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2022년 1월에 발표됐었던 월드뱅크의 2022년 경제 전망을 여러분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잠깐 읽어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IMF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4번 냅니다. 1월, 4월, 7월, 10월. 물론 4월과 10월이 메인 보고서고요. 1월과 7월은 업데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죠. 그래서 22년 1월 말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업데이트, 수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IMF 경제전망도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 이름이 조금 다르죠? IMF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월드뱅크에서는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트, 이렇게 좀 개념, 컨셉은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뱅크가 주목했던 이 경제의 시나리오는 IMF, OECD, 또 월드뱅크 똑같습니다. 불균형 회복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22년, 23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온전히 돌아오고 있는데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더라. 불균형 회복이죠. 월드뱅크는 이 불균형 회복을 Uneven Economies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IMF는 Divergent Recoveries, 세계 각국이 따로따로 흘러간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OECD는 Imbalanced, 불균형한 회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 똑같아요. 불균형 회복. 자, 불균형한 회복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 접종 속도입니다. 며칠 전에 WHO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국가들의 모습도 풀리 접종을 완료한 그런 선진국들이 먼저 진입하는 것이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흥개도국들, EMD, 그리고 LIC, Low Income Countries, 이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엔데믹으로 가는 그 속도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겠죠. 결국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경제 회복이 급진전되는 그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모습일 것이고, 개도국들, 특히 저소득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어려운 저소득 국가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더라. 이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불균형 회복이라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진국들은 왜 회복됩니까? 아니, 코로나19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바로 보복적 소비입니다. 여러분, 2020년 2분기 기억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대구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때
특히 처음 코로나19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몰랐던 거예요. 기업들은 갑자기 재택근무하라고 그러고 자영업자들은 뭐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영업 종료를 몇 시까지 하라고 그러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은 처음 원격 수업을 하는데 인터넷도 연결도 제대로 안 되고 마스크도 부족하니까 마스크 대란이고 공장 셧다운되고 조달도 안 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소비자 심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학습 효과, 이른바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 어떤 혹은 불확실성 이런 걸 크게 느끼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대형마트 가고요. 마스크 쓰고 수영장도 갑니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보복적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미국, 유로존, 일본 할 것 없이 선진국 권역들이 큰 충격을 경험했지만 21년, 22년 이 보복적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사실 이 보복적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 속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완제품 수요, 내구재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품, 중간재, 원자재 누가 공급합니까? 네, 신흥개도국들이 공급하잖아요. 근데 신흥개도국들은 여전히 공장 셧다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이 제대로 조달될 수가 없겠죠.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선진국 경제의 충격도 같이 맞물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복적 소비를 우리는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를 봤다면 그 다음 투자를 봐야 되겠죠. 기업들의 투자도 역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계 투자가 나름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이 되는 것이고 개도국들은 그 투자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선진국들의 기업들의 투자 어떤 식으로 진작이 되는지 역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듯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여러 차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선이요. 코로나19 이전의 그 시나리오예요. 투자 시나리오. 그러니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토목 투자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업들이 신산업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파운드리 산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작하는 그런 투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신다면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선진국들의 투자가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개도국들의 투자세는 더 강하죠. 참고로. 그런데 코로나19 충격이 작용된 이후 그 코로나19 이전 이후 T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플러스 1, 플러스 2 시계열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충격 이후 굉장히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죠. 급반등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T 플러스 2 기간 22년 그리고 23년 이 기간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기업들의 투자가 급진전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충격을 두 차례 연속으로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에는 제자리로 선진국들이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단축되는 짧은 기간 안에 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기조가 있다. 강하게 회복되는 그 이유가 펜트업 디맨드죠. 보복적 소비, 보복적 투자 때문입니다. 실제 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해외 직접 투자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코로나19 이후에. 그런데 중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장을 확대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기업, 배터리 기업, 디스플레이 기업, 우리 미국에 와서 공장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아예 붕괴시키고 미국 자체 리저널 밸류 체인, 미국 자체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는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만 투자가 진작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공장 설비나 자본재죠, 그리고 여러 중간재죠, 원자재 이런 것들의 공급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국들, 개도국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국가들의 여력은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선진국들이 경제가 얼만큼 회복됐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실 때 답변하기 좋은 그 주제가 바로 고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고용은 경기 후행적 지표예요. 자, 경기가 충격이에요. 그러면 바로 정리하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적어도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경기가 회복됩니다. 설비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경기가 제자리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을 안고 고용을, 왜냐하면 고용이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나 투자는 탄력적인데 고용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바로 채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용을 늘려야 된다라고 기업들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채용 절차가 있잖아요.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각 부문별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그럼 그 상세 인력 충원 사안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또 채용 기간을 거치고 또 여러 서류나 면접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원래 후행적인 거예요. 경기 후행적 지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고용마저 회복되면 정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반스 룰이라고 하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 코로나19 경제 충격 이후 미국 경제가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여부, 그 진단하는 그 잣대, 그게 에반스 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반스 룰의 그 잣대가 뭡니까? 고용이죠, 고용. 물가와 고용.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왔나? 이걸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그 총고용이라든가 또 임금, 그리고 잡 오프닝, 얼마나 채용 공고가 열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가지 지표가 이미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왔습니다. 이전 수준,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인력 공고는 이렇게 쏟아지는데 아직 인력으로, 소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 그러니까 또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또 올라가는, 이렇게 높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완전 고용에 이룰 만큼 정말 고용이 폭발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미국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회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 앞당기고 더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중심 또 혹은 선진국 중심의 경제 회복이 진전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이동이 어디로 갑니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 속에서 신흥국들은 또 다른 충격을 경험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우리 신흥국들은 아직도 회복 안 됐는데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야 그나마 경제 회복이 상당히 견조하게 진전되니까 미국의 긴축의 속도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 신흥국들, 저소득 국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경제 회복도 중요하고 외국인 자금 입탈도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에 발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단행해야 될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신흥국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도 같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보는 판단과 재테크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거시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먼저 조망해 보시고 다음 단계로 여러 현안들을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